나의 집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손바닥만한 옥탑방이었다. 여름에는 찜통이었고 겨울에는 냉골이었으며 벽지에는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나의 유일한 성이자 감옥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는 곳, 동시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철저한 고독의 공간.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다. 사람들은 나를 낳은 그 여자를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재벌가의 안주인이자 사교계의 여왕. 언제나 우아하고 고결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에게 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흠집이자 과거의 추악한 불륜이 남긴 증거였다. 그녀는 나를 단 한 번도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그것이라고 칭할 뿐이었다. 내 윤영이의 기억은 온통 비싼 장난감과 텅 빈 방, 그리고 차가운 유모의 손길뿐이다. 그녀는 가끔씩 마치 전시품을 확인하듯 나를 찾아왔다. 값비싼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며 혹시라도 자신의 흠집에 다른 흠이 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마침내 내가 그녀의 남편, 즉 나의 법적인 아버지의 눈에 띌 만큼 자랐을 때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10살 생일이 막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나를 먼 친척이라는 사람의 집에 데려갔다. 그리고는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죽은 듯이 살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슬픔조차 없었다. 마치 오래 묵은 쓰레기를 버리는 듯한 후련함만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친척집을 전전하고 결국 시설에 맡겨졌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맨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졌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그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사랑받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했으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던 삶.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힘도 내일을 살아갈 의미도 찾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나를 잡아끌던 그 남자의 차갑던 손길과 분노에 찬 눈빛을 떠올렸다. 왜 나를 구한 걸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뒤 나는 낯선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간단한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다. 나를 구해준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는 어떤 신사분이 계산을 모두 마치고 가셨다는 말만 전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하룻밤의 기묘한 꿈처럼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아 다시 한번 세상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첫 끼를 때웠다.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는 매일 아침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굴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의 하루는 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다. 오전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오후에는 광고 전단지를 돌렸으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나를 인식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릇을 닦고 무표정하게 전단지를 건네고 정해진 멘트를 반복하는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그 편이 차라리 편했다. 타인과의 관계는 나에게 사치이자 공포였다.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따르고 모든 관심의 끝에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누군가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대했다가 결국 그 온기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단단한 껍질 안에 가두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그래서 나 또한 상처받지 않게. 나의 유일한 세상은 옥탑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었다. 창문 아래로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여들었다. 아이가 넘어져 울면 엄마는 달려와 무릎을 털어주고, 아이가 웃으면 엄마는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함께 웃었다. 나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소리 없는 흑백 영화를 보듯 그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 풍경 속에는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모든 것이 있었다.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엄마. 나에게 그 단어는 상처의 다른 이름이었다. 가끔 길을 걷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중년 여성을 보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그 여자가 아닐까? 그녀와 마주치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차라리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할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언제나 기우였다. 그녀는 나를 찾지 않았고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내 머릿속에서만 끔찍한 악몽의 형태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네오는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야. 나를 버리던 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내 영혼에 새겨졌다. 나는 오점이었다.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그 사실이 매일 밤 나를 짓눌렀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모든 행위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내일이 없었다. 그저 눈앞에 오늘을 버텨낼 뿐이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똑같은 절망이 시작될 것을 알기에 차라리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다. 하루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새벽 골목길, 취객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10,000원. 그것은 나에게 이틀치의 식비였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차가운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지폐를 주었다. 그 순간 돈을 주었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비참함이 온몸을 덮쳤다. 23살. 한창 꿈을 꾸고 사랑하고 웃어야 할 나이에 나는 길바닥에 떨어진 돈 한 장에 안도하는 초라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돈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왜 나여야만 했을까? 왜 내게만 세상은 이토록 가혹할까? 대답 없는 질문들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더러운 지폐를 적셨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바로 한강 다리로 나를 이끈 절망의 시작이었다. 기이한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칠까 두려워 일부러 다니던 길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그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애초에 겹칠 일이 없는 서로 다른 궤도였던 것이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나의 시간은 다시금 잿빛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잊기로 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 혹은 지독한 현실이 잠시 보여준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다. 유난히 손님이 없는 조용한 밤이었다. 냉장고의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윙윙거렸다. 나는 밀려오는 잠을 쫓기 위해 뻑뻑한 눈을 비비며 창고에서 음료수 박스를 꺼내 매대로 옮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했다. 에어. 짧은 신음과 함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나는 그것들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이내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르는 것은 익숙한 소독약 냄새였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천장의 형광등을 보며 여기가 병원 응급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팔에는 차가운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정신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친 것은 병원비에 대한 공포였다.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막막한데 병원비라니. 나는 다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때 바로 옆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린 나는 숨을 멈췄다. 며칠 전 한강 다리 위에서 나를 구해줬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그때와 달리 완벽하게 재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째서 이 사람이 여기에?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마다 왜 이 남자가 나타나는 걸까?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매장 점검차 들렀다가 매니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본사 회장 강태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었다. 이사 말이 영양실제 과로랍니다. 그는 사실을 전달할 뿐 그 안에는 어떤 동정이나 걱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다.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얀 병원 시트만 내려다보았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나의 초라함과 무력함을 확인시켜주는 말.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먼저 입을 열려던 순간 그가 물었다. 계속 이렇게 살 겁니까? 그 질문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동정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에 대한 건조한 질문. 하지만 그 어떤 위로나 질책보다도 더 아프게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럴 자격도 힘도 없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와 링거를 다 맞으면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전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 기묘한 만남도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계산은 이미 다 처리했다고 말하며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려 했다. 나는 그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출입문으로 향하던 그가 잠시 멈춰서더니 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로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죽이라도 챙겨 먹어요.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테이블 위를 보았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포장 용기. 유명 죽 전문점의 로고가 선명했다. 용기 위에는 전복죽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이 나를 위해 사준 따뜻한 음식이었다. 어째서일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의 무심한 친절은 당황스러웠고 두려웠으며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미미한 온기를 심장 한구석에 피워 올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나는 편의점 매니저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강태준 회장을 다시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그의 세상에 나의 초라한 모습을 자꾸만 들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의 동정심 때문이든 혹은 변덕스러운 관심 때문이든 나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다시 혼자가 되는 편이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편이 마음 편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 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혹시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딱딱하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을 강태준 회장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신다고 전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결국 나는 비서가 알려준 시간과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약속 장소는 내가 일하던 편의점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자 곧 강태준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조금은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곧장 본론을 꺼냈다. 왜 일을 그만뒀습니까?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곧게 와 닿았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몸이 좋지 않아서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내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나를 잠시 응시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일부터 내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해요. 그가 내뱉은 말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그게 무슨? 개인 비서가 한 명 더 필요하던 참입니다. 주로 사무실에서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이전보다 급여도 훨씬 나을 거고 숙소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 같았지만 나는 그 줄을 잡을 수 없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의 비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능력은 배우면 됩니다. 내가 가르칠 거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일 아침 9시까지 본사 로비로 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서는 그의 넓은 등을 보며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홀린 듯이 그의 회사 빌딩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에서 나는 섬처럼 외따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어제 통화했던 비서가 다가와 나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상. 그것이 나의 새로운 자리였다. 그가 시키는 일은 정말로 자잘한 것들이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차를 내오고 간단한 자료를 검색하는 정도. 그는 무뚝뚝했고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상할 정도로 좋은 스승이었다. 내가 실수를 해도 결코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알려줄 뿐이었다. 첫 출근 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당연히 혼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말했다. 점심 먹으러 갑시다. 나는 그가 나를 회장 전용의 화려한 레스토랑 같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 멈춘 곳은
회사 근처의 허름한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다. 김치찌개 전문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식당 안은 점심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이 집 김치찌개가 제법 먹을만 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곧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비와 몇 가지의 소박한 반찬이 상 위에 차려졌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질렸다. 나는 수저를 들었지만 낯선 상황에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그가 자신의 밥공기 위로 하얀 계란말이 한 조각을 올려주었다. 먹어요. 그래야 힘내서 일하지.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나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밥을 한술 떴다. 따뜻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살았던 온기였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속을 녹여주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라는 것을 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한 생존 행위가 아닌 온기가 오가는 따뜻한 시간.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큰 위로를 주었다. 강태준의 세상에 발을 들인 후 나의 시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닌 조심스럽게 내일을 그려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가 마련해준 숙소는 회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비록 작았지만 깨끗했고 밤이 되어도 외풍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다. 옥탑방의 삶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는 과분하게 느껴질 정도의 호사였다. 매일 아침 나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그를 위한 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뚝뚝했고 업무에 있어서는 칼같이 정확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세심한 배려들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밀려드는 서류를 정리하다 나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적이 있었다.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어깨 위에는 낯선 캐시미어 담요가 덮여 있었다. 회장실 소파에 항상 놓여있던 그의 담요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귓가가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또 한 번은 내가 감기 기운으로 얕은 기침을 계속하자 그는 말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비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챙겨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다. 신경 쓰이니까 빨리 마시고 나아요. 툭 내뱉는 그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챘다. 내가 식당에서 나오는 팔을 조용히 골라내는 것을 한 번 본 이후로 그는 외부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면 언제나 파는 빼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내가 낡아서 뒤축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를 계속 신고 다니는 것을 본 다음 날 그는 직원 복지라는 명목으로 새 구두 한 켤레를 내밀었다. 그의 그런 침묵의 배려들은 낯설면서도 조금씩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이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세상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켰고 주말에도 거의 쉬는 날이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 거대한 자금이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보았다. 그는 결코 혼자 식사하지 않았다. 언제나 나를 데리고 갔고, 때로는 비서와 함께 셋이서 밥을 먹었다. 그는 집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창밖을 보며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럴 때면 그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회장 강태준이 아닌 그저 상처받은 한 남자 강태준으로 보였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창밖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그가 불쑥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예뻐서요. 서울의 밤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매일 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바라보던 잿빛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예전에는 그저 무서웠거든요. 저 많은 불빛들 중에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말을 뱉고 나서야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오피스텔 앞에 차가 멈추고 내가 내리려던 순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는 하나쯤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차갑기만 하던 세상에 나를 위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기분이었다. 새로운 삶에 익숙해질수록 과거의 악몽은 점점 더 옅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흉터로 남을 뿐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은 불쑥 가장 약해진 순간을 파고들며 나를 괴롭혔다. 그날 새벽 나는 끔찍한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10살의 아이가 되어 있었다. 나를 버리던 날의 엄마, 그 여자의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너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식은땀에 온몸이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에 회사로 향했다. 텅 빈 사무실의 적막함 속에서 일에 몰두하면 이 끔찍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자꾸만 키보드 위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머릿속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그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나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배울서 출근했군요. 그의 시선이 잠시 내 얼굴에 머물렀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그는 내 인사를 받는 대신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이마에 손을 짚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나는 숨을 멈췄다. 열은 없는데 안색이 안 좋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의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 그리고 걱정이 묻어나는 낮은 목소리의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의 비참한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을 조금 설쳤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잠깐 바람 좀 쐬러 갑시다. 라고 말하며 먼저 집무실을 나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빌딩의 맨 꼭대기층에 있는 작은 옥상 정원이었다. 이른 아침에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 위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사과하지 말아요. 그가 내 말을 잘랐다. 그는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제 아내의 기일입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의 입에서 아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빗길 교통사고였어요. 뱃속에 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듯 했지만 나는 그 건조함 속에 얼마나 큰 슬픔이 응축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성공 뒤에 감춰진 그의 상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팠다. 그날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의 불이 다 꺼지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나 혼자만 섬처럼 남겨진 기분. 서연 씨도 아마 알 겁니다. 그 기분이 어떤 건지. 그가 처음으로 나를 서연 씨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나의 상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세상에 오직 나 혼자뿐이라는 지독한 고독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도 나와 같은 종류의 고독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구해준 은인이나 어려운 상사가 아니었다. 나와 같이 상처를 안고 같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 나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그와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뿐이었다. 거대한 태양이 빌딩 숲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눈부신 아침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쩌면 나도 이제 내일을 꿈꿔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의 옆이라면 한 번쯤은 행복이라는 것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날 아침의 고백 이후 강태준과 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마냥 어리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대하지 않았다. 때로는 힘든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일에 지쳐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말없이 그가 좋아하는 진한 커피를 타서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세상은 조금씩 색깔을 되찾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에 따스한 주황색 노을이 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나의 시간에도 온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옥탑방에서 꾸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강태준이라는 단단한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세상과 맞설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과거는 그저 지나간 시간일 뿐이라고,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잊고 있던 과거의 망령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순간을 노려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 나는 강태준의 지시로 중요한 서류를 다른 부서에 전달하기 위해 1층 로비로 내려가고 있었다. 로비는 언제나처럼 방문객과 직원들로 분주했다. 내가 막 안내 데스크를 지나려던 순간이었다. 세어연아,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내 기억 속 모습 그대로 우아한 트위드 재킷에 값비싼 핸드백을 든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나의 엄마. 그녀는 세월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슬픔과 반가움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연기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딸,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나를 껴안으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거부에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지 몰라. 과거의 일은 정말 미안했다.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눈물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녀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던 10살의 이서연은 이제 없었다. 왜 오셨어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내 올 보러 왔지? 내 딸인데. 네가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혹시 네가 일하는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려운 엄마 사정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응?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역시나. 그녀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돈이었다. 과거와 똑같이 그녀는 나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었다. 차가운 분노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싫어요. 내 단호한 대답에 그녀의 슬픔 어린 표정이 순간 싹 변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내가 기억하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 드러났다. 뭐?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감히 네 엄마한테.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우리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제가 이 아이 엄마입니다. 피땀 흘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성공했다고 어미를 모른 척하네요. 세상에 이렇게 서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비난하는 듯한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간신히 쌓아 올렸던 나의 작은 세상이 그녀의 손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곧 강태준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과거를. 그 순간 나는 다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던 그날 밤의 절망을 느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이 되어 온몸에 박혔다. 엄마라는 여자의 울부짖음은 저주처럼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간신히 찾은 한 줄기 빛이 과거라는 거대한 어둠에 다시 삼켜지는구나. 눈앞이 흐려지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무슨 소란입니까? 빙하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었다. 그 길의 끝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비서가 굳은 얼굴로 따라붙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처형장으로 향하는 발소리처럼 로비 전체에 무겁게 울렸다. 그는 내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괜찮아요, 이서연 씨. 그 한마디에 터지기 직전이었던 눈물샘이 기어이 터져버렸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가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너져 내리던 세상이 잠시 멈춘 기분이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나를 돌려세워 자신의 등 뒤에 숨겼다. 그의 넓은 등이 나를 향한 모든 비난과 동정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그제야 바닥에 앉아 있던 여자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번에는 그에게로 애원의 화살을 돌렸다. 회장님, 회장님이시죠? 제가 서연이 어미입니다. 저 불효막심한 것이 저를. 여자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로비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등 뒤에 세운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당신이 이서연 씨의 생모라는 사실, 그리고 십수년 전 돈 몇 푼에 딸을 버렸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류 봉투 하나를 여자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김 여사님께서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와 따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뒷조사를 한 기록입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마저 완벽하게 차단당한 것이다. 강태준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서연 씨는 내 사람입니다. 내 사람. 그 단어가 내 심장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직원도 비서도 아닌 내 사람.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이 남자는 온몸으로 나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서 괴롭히지 마십시오. 경고는 이번 한 번뿐입니다. 다음에는 법으로 뵙게 될 겁니다. 그의 선언에 여자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 나가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나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등 뒤에서 그의 선언으로 인해 거대한 용기를 얻은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끌려나가는 여자의 등을 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자 과거의 망령에 얽매여 있던 나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소란이 모두 정리되고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쏟아지는 시선들을 뚫고 묵묵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까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우리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는 나를 자신의 품에 가볍게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는 내 등을 토닥이며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말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그의 집이 있는 최고층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나를 안고 있는 팔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항구에 정박한 작은 배처럼 아주 오랜만에 완전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집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넓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는 나를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는 여기서 잠시 쉬고 있어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멍하니 앉아 그의 집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꿀물이 담긴 컵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내 손에 컵을 쥐어주고는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게 잠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명예에까지 누를 끼쳤습니다. 결국 또다시 사과였다. 내 존재 자체가 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와 앉았다. 채어째, 사과하지 말 것.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둘째, 이젠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 것. 내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서연 씨의 과거는 당신의 흠이 아니야.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과오지. 그러니 더는 스스로를 탓하지 마요. 그의 따뜻한 말에 가까스로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손을 뻗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더없이 다정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상처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서연,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백이었다. 화려한 수식어도 열정적인 맹세도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게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공유하는 두 외로운 영혼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두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그가 불쑥 말했다. 배고프죠? 뭐라도 만들어 먹읍시다. 그는 나를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주방은 모델 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지만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우리는 냉장고를 뒤져 나온 재료들로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다. 요리는 생각보다 서툴렀다. 특히 그는 계란 프라이를 하다가 노른자를 터뜨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내 웃음소리를 듣고는 그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그렇게 서툴고 부족한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볶음밥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아무 의미 없는 TV 프로그램을 보았다. 하루 동안 겪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희미한 온기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내 몸에는 그의 재킷이 덮여 있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잠든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을 보고 그가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알았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곁으로 좀 더 다가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는 내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릴 시간이었다. 그와 함께.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작은 정원이 딸린 교회의 아담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강태준. 아니,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된 태준 씨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파묻혀 살지는 않았다. 그는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았고 주말에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웠다. 오늘도 그런 주말 오후 중 하나였다. 우리는 작은 뒷마당에서 함께 새로 사온 장미, 묘목을 심고 있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등 위로 쏟아졌고 흙냄새와 이름 모를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태준 씨, 그렇게 깊이 파면 묘목이 숨을 못 쉬어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흙투성이가 된 얼굴에 그가 어린아이처럼 입을 삐죽 내밀었다. 정원 가꾸는 건 회사 경영보다 훨씬 더 어렵군. 그의 투정에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다가가서 그의 뺨에 묻은 흙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는 그런 나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내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우리가 함께 가꾼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봄에는 튤립과 수선화가, 여름에는 수국과 라벤더가, 그리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는 국화가 소담스럽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작은 정원은 지난 2년간 우리의 시간과 꼭 닮아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껏 가꾸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문득 2년 전 오늘이 떠올랐다. 세상을 지워버릴 듯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내 인생은 색깔 없는 흑백 영화 같았고 내일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절망이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영원히 혼자일 거라고 믿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 가끔씩 흐린 날이면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한다. 나를 버린 엄마라는 여자는 그날 이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기억이 남긴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느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 우리가 함께 가꾼 이 작은 정원. 그리고 이 집을 채우고 있는 평온한 공기. 이 모든 것이 나의 세상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아주 멀리 있거나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사소한 일에 함께 웃고 함께 평범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진짜 모습이었다. 무세운 생각해요? 그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 점의 그늘도 슬픔도 없는 온전한 나의 미소였다. 그냥 모든 게 고맙다고요. 그는 내 대답을 듣고는 말없이 나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려왔다. 나는 그의 등을 마주 안으며 우리의 작은 정원을 물들이는 따스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나는 버려진 아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이 작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 나의 구원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손길로 건네받은 한 그릇의 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세상을 지워버릴 듯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한강 다리 위 차갑고 단단한 난간에 두 손을 올린 채 나는 까마득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온몸은 흠뻑 젖었고 살을 내는 듯한 강바람에 뼛속까지 시려왔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과 거센 빗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버틸 힘도 버텨야 할 이유도 없었다. 한 발짝. 마지막 한 발짝만 내디디면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낼 수 있었다. 희망도 기대도 온기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나의 23해.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지우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내고 있었다.
차가운 난간 위로 한쪽 다리를 막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긱!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바로 옆에 멈춰 섰다. 눈을 찔러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잠시 세상이 하얗게 번졌다.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기도 전에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와 내 팔을 낚아챘다. 예상치 못한 강한 힘에 몸이 휘청이며 뒤로 끌려 나왔다. 뭐 하는 짓이야? 낮고 차가운,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때렸다. 고개를 들자 온통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밤의 강물보다도 더 깊고 서늘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의 방황제로 나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의 내 기억은 거기까지였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 나의 세상은 온통 회색이었다. 내 이름은 이서연, 23살. 주민등록증에 박힌 이름과 나이가 나를 증명하는 유일한 사실이었다. 나는 세상의 꼭대기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존재였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식당 주방 보조, 주말에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일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 않으면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